한 번의 군사적 실패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북한의 치명적인 실수가 오히려 한국의 진짜 실력을 드러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국제회의에서의 조롱과 폄하하, 그러나 곧바로 드러난 충격적인 기술 격차와 침묵하기 시작한 비판자들, 그리고 전 세계가 인정하게 된 놀라운 진실까지 한국이 숨겨온 진짜 실력을 다룬 반전 가득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한강이 내려다다 보이는 컨벤션 센터, 오늘따라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베를린 군사기술사 및 전략교수 아말리엔 프라이어입니다. 한미안보연구소와 CSIS가 공동 주관한 서울국제군사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회의실 한쪽 끝에 앉은 중국 대표 류 지혜린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CCTV 출신답게 카메라 앞에서 단련된 그 특유의 날카로운 어조였죠. 북한 기술이 실패했다고 해서 한국 기술이 갑자기 성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류지혜린이 말했고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SLBM 기술을 그렇게 빨리 확보했다는 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어디서 가져온 기술인지 궁금하네요. 류지혜린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기술 도둑질이라는 암시였죠. 저는 그의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 대표 야마자키 노조미가 끼어들었습니다. 해상 자위대 정보부 출신답게 계산된 공격이었죠. 맞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이 세계 4대 방산국이라고 하는데 정작 SLBM 실전 배치는 몇 발이나 됩니까? 노조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프라이어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대포장 아닙니까? 회의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불안한 눈빛이었고 중국과 일본 측은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죠. 독일 학자인 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팩트로 말해야 할 때였죠. 잠깐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류지혜린과 노조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한국은 SL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세계 최초의 비핵국입니다. 이건 팩트죠.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2021년 지상 발사, 2022년 수중 발사 모두 성공했습니다. 독일 군사 전문지에서도 확인한 내용이에요. 류지혜린의 미소가 사라졌고 노조미가 당황한 기색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실전 배치가 올해 하반기에 3단 추진체의 SLBM 수중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핵 잠수함급 성능의 KSS-3 배치 2와 함께 말이죠.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북한이 진수조차 제대로 못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차세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류 지혜린이 말을 잃었습니다. 노조미 역시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죠. 이게 기술 격차입니다. 시스템의 차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며나왔습니다. 객관적 데이터 앞에서 편견은 무력했죠.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베를린 사무실에서 급히 보내온 긴급 분석 자료였습니다. 북한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이었죠. 제가 류 지혜린과 노조미를 상대로 한국 기술을 옹호한 바로 그날 말이었습니다. 4월 25일 북한이 국가적 이벤트로 준비한 신형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최고 지도자가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말이죠. 수백 명의 군 간부와 평양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나토 정보분석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프라이어 교수님,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정보분석관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미가 먼저 미끄러지면서 좌연선체가 완전히 손상됐어요. 1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군사 진수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최고 지도자가 참석한 국가 행사에서 말입니다. 북한 지도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경로했다고 합니다.
진수 직후 관련자들을 향해 절대적 부주의자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었겠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군의 대응이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사고 당일 저녁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을 마쳤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군이 북한보다 먼저 사고를 인지했다고 하던데요. 저는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고해상도 정찰위성과 AI 기반 패턴 인식 시스템으로 함체의 이상 움직임을 조기에 탐지했거든요. 북한이 내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말입니다. 저는 기술 격차가 이 정도까지 벌어져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북한 자신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북한이 직접 사고 경위와 책임 부서를 언급하며 사건을 공개했고,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북한이 스스로 망신을 공개했을까요? 저는 동료에게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은폐가 완전히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100명의 주민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거든요. 평양 시민들과 군부 가족들이 대거 초청된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은 정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완전히 직면했고, 한국은 그들보다 먼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진실을 통제할 수 없을 때 통제하는 척하는 전략을 북한은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이번 공개는 정보전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저는 분석 보고서에 신중하게 적었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류지혜린과 노조미가 한국 기술을 조롱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술력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결정적 순간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구축함 사고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국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열린 긴급 나토 안보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한반도 군사 균형의 급격한 변화였죠. 이번 사건이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과 북한의 진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나토 군사분석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사고를 범죄로 보지만 한국은 시스템 개선의 기회로 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한국 전문가들과 나눈 대화에서도 동일한 철학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 중 흥미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한국과 북한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북한은 실수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반면 한국은 실수를 시스템 오류로 분석하죠. 이것이 모든 차이의 출발점입니다. 그때 독일 국방부 관계자가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군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연구해 봤는데 예방 중심의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더군요. 저는 한국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국방 분야에서도 시민사회의 신뢰를 중시합니다. 투명성이 곧 신뢰의 기반이고 신뢰가 곧 진정한 국방력의 근간이죠. 실제로 한국군은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공개하고 개선책을 발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북한식 접근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공포 기반 통제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숨기려 하면 시스템은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인정해야 해결할 수 있거든요. 프랑스 대표가 이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도 과거 군사 사고가 있었지만 투명한 조사와 개선으로 더 강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한국도 같은 방식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진정한 국방력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 능력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바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보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영국 대표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북한은 왜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까요? 권위주의 체제의 한계입니다. 위에서 아래로의 일방적 명령 체계에서는 아래에서 위로의 피드백이 불가능하죠.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우수한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였던 것입니다. 국방은 기술 이전에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체계입니다. 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윤리 없는 군사력은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죠.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무기가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들고 운용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주 저는 다시 한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토론회에서 한국의 SLBM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접한 것이었죠. 처음 회의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고 체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21년에 지상 발사, 2022년에는 수중 발사 시험까지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비핵국이 달성한 놀라운 성과였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2025년 하반기에 예정된 차세대 SLBM 시험이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KSS-3 배치 2 잠수함에 탑재되어야 될 신형 SLBM은 3단 추진체 기술이 적용됩니다. 회피기동과 극초음속 유도가 가능한 수준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발사에 성공한 것을 넘어서 차세대 기술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이 기본적인 진수조차 실패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야마자키 노조미가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처음 회의에서 한국을 졸업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SLBM보다 더 놀라운 건 드론 자율운용 시스템입니다. 노조미가 인정하듯 말했습니다. 일본도 저런 통합 시스템은 아직 구현하지 못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가 한국 기술을 인정한 것이었죠. AI 기반으로 드론부터 자율무기까지 통합 운용하는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이고요. 저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노조미 박사님, 처음 회의에서와 생각이 바뀌신 것 같은데요. 노조미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료를 더 자세히 검토해보니 제가 잘못 판단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이때 독일 동료가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술은 단지 무기가 아닙니다. 대응 시스템 전체가 기술이죠. 한국의 SLBM은 단순한 발사체가 아니라 위기 상황 전체를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개별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응 체계였던 것입니다. 이런 종합적 접근이야말로 진정한 군사력의 핵심이었죠. 한국은 기술을 도입한 게 아니라 창조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실패와 한국의 성공을 비교해보면 단순히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류지에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처음 회의에서 그토록 공격적이었던 그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한국 전문가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미사일을 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쏘고 그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그날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기술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철학 자체의 차이였습니다. 나토 회의에서 돌아온 저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였죠. 독일 정보기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습니다. 사고 직후 최고 지도자는 관계 부서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산된 파괴 행위이자 중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에게는 강도 높은 책임 추궁과 숙청이 예고되었죠. 저는 북한 전문가인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정상적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동료가 답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전환시킵니다. 구조적 개선보다는 책임자 처벌에 집중하죠. 조선노동당 군정지도부는
군수공업성과 해군사령부를 포함한 전 해군 계통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하위 단위에서 상부로 부실 보고를 하며 고의 은폐 가능성이 지적되었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2019년 잠수함 사고 때도 동일한 형태의 숙청과 조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 군 내부 분위기였습니다. 공개 숙청이 예고되자 군 내부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일부 장성은 연루 여부와 관계없이 사의를 표명했고 고위 기술 담당자는 연락 두절 상태가 되었죠. 저는 이 상황을 분석하며 한국과의 극명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북한은 실수를 범죄로 봅니다. 한국은 시스템 오류로 보죠. 같은 사고라도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군사사고가 발생하면 투명한 조사와 시스템 개선에 집중합니다. 책임자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에 우선순위를 두죠. 반면 북한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합니다. 국방은 기술 이전에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체계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는 시스템에서는 진정한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북한 군부의 공포 분위기는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관련자뿐 아니라 상관과 관련 부서 전체가 숙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졌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솔직한 보고나 건설적 제안을 할 수 없습니다. 독일 동료가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포 기반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학습 능력의 상실입니다. 실수를 숨기려고만 하니까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처벌 사유가 되니까 발전이 멈출 수밖에 없었죠. 진정한 국방력은 무기가 아니라 그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품격에서 나옵니다. 북한은 이 기본 원칙을 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체제의 근본적 차이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베를린 국방안보전략연구소와 나토가 공동으로 한반도 군사 시스템 비교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것이었죠. 보고서의 핵심은 북한의 통제 기반 시스템과 한국의 절차 기반 시스템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극명했죠. 한국군의 위기관리와 기술 개발, 연계 모델은 나토 차원에서도 학습할 가치가 있습니다. 나토 내부 전략 회의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AI 기반 감시 분석 수정까지 단일 체계로 처리되는 한국의 구조에 대해 나토 전문가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었죠. 이는 단순한 기술 수준을 넘어선 시스템 통합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건 초기 그토록 공격적이던 중국 언론이 갑자기 보도를 축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 동료가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류지에린도 침묵을 지키고 있더군요. 최근 칼럼에서는 기술보다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한 줄만 남겼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했습니다. 중국도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더 이상 폄하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침묵을 택한 것입니다. 나토 회의에서 독일 대표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외국군도 배우는 한국군의 투명성이 인상적입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군체계는 민주주의의 군사적 강점을 보여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닌 체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넘어서 시스템과 원칙을 수출하는 단계에 도달했죠. 미국 대표도 동조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큽니다. 기술과 윤리가 조화를 이루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선 문명적 차이라는 것이었죠. 한국은 기술을 통해 사람을 지키려 합니다. 북한은 기술을 통해 사람을 통제하려 하죠. 이 철학적 차이가 모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나라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뿌리를 가졌지만 이토록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같은 출발점에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실패를 숨기고 처벌하는 시스템에 갇혀 있죠. 이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무기의 강함이 아니라 시스템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차세대 SLBM 플랫폼 기술 더 로드맵을 공식 발표한 것이었죠. 저는 이 발표 자료를 검토하며 한국 기술의 진정한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한국은 극초음속 대응, 회피기동, GPS 불가 환경에서의 자율유도 등 4세대 SLBM으로의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 개발, 일정과 함께 제시된 현실적인 목표였죠. 기술적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이 발표가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북한이 기본적인 진수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미 미래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기술 격차가 역전됐다는 자평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의 SLBM 고도화와 자율운용 무기 시스템을 심각한 위협 요소로 평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저는 이런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을 기술적으로 하위에 두고 있던 일본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변화였을 테니까요. 기술은 단지 무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군사기술의 성숙은 그 기술을 누구에게 어떻게 쓰느냐로 결정됩니다. 논문에서 저는 한국의 기술이 공격적 과시가 아닌 억제력과 시민 신뢰에 기반함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군사력의 차이라고 분석했죠. 무력과 기술은 다르고 진정한 강국은 후자를 추구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열린 군사기술 세미나에서 독일 동료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진짜 무기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윤리입니다. 기술을 감정적으로 휘두르는 북한과 억제 전략 중심의 한국을 비교해 보세요. 차이는 명확합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죠. 무기 하나에도 국민을 생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사력은 정밀함보다 신뢰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차이점입니다. 세미나 후 한국 대사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분석이 정확합니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센 무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무기를 쓸 때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저는 그 말에서 한국 군사 철학의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기술 개발조차 인간 중심적 가치에서 출발한다는 점이었죠. 그날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력은 얼마나 강한 무기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그 무기를 어떤 철학으로 만들고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제 학자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나토 후원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진실의 균형, 한반도 군사체계의 양극화가 유럽 공영방송을 통해 공개된 것이었죠. 다큐멘터리는 북한의 군사적 실패와 한국의 체계적 성공을 국제사회에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저는 한국과 북한의 차이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에서 열린 에이덱스 2025 방산전시회에서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SLBM 탑재 가능한 KSS-3 모형이 실물 크기로 공개된 것이었죠. 외신 기자들은 일제히 한국은 기술보다 시스템이 더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전시회 현장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에 담긴 철학과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시회 직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마자키 노조미가 한국의 AI 기반 무인운용 체계 공동 연구를 제안한 것이었죠. 처음 회의에서 한국을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 통합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노조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협력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싶어요. 나토에서도 제 주도로 한국과 협력 연구 MOU 추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한국의 투명한 군사 체계를 배우기 위한 장기 프로그램을 계획했죠. 한국은 이미 전 세계가 참고하고 배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는 동료들에게 이번 경험을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조롱받았지만 결국 기술이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였어요.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국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었죠. 진정한 국력은 조용히 묵묵히 쌓은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화려한 과시 대신 묵묵한 발전을 택했고 그 결과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닌 기술과 윤리가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무기가 아니라 철학에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정복이 아닌 평화, 지배가 아닌 협력입니다. 북한의 구축함 진수 실패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진실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도 이런 훌륭한 철학을 잃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의 한 번의 실패가 어떻게 한국의 진정한 실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 투명성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군사 철학이 이제는 전 세계가 배우려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국의 힘은 얼마나 센 무기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무기를 어떤 마음으로 만들고 운용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을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